허생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미래의 출판사 허생전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죠. 자, 허생전은 여러분들 학교에 다 배웠을 겁니다. 배웠는데 이 허생전이 매우 중요한 작품이야.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작품이지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배워 이거. 그래서 하남고도 그렇고 미사고도 그렇고요. 출판사에 허생전에 또 들어가 있어. 교과서에. 자, 그럴 정도로 내용을 좀 깊게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전문학이다 보니까 일반 현대소설과 좀 다르게 어느 정도는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은 고전소설의 특유한 어떤 해석, 상징적 의미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 자,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꼼꼼히 잘 들어주시고, 또 학교에서 다 배운 건 알아. 학교에서 배웠지만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국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 똑같이 배웠어. 똑같이 설명 들었어. 근데 문제 풀면 틀리는 경우도 있어. 왜 그러냐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도 말을 달리 표현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달리 표현했을 때 그 말이 그 말인지 같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국어 능력이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그런 어휘력은 우리가 비문학을 통해서 많이 공부할 겁니다만은, 자, 문학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전인데 연암 박지원이다. 박지원 우리 한번 보자.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박지원은요, 이 사람은요 실학파야. 자, 이 사람은 실학파야. 얘들아, 실학파가 무슨 말이니? 실제 중요한, 실제 필요한 학문을 공부하자. 이게 실학파잖아. 그래서 우리 보통 실학파 중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용후생학파라 그래요. 자, 설명 듣고서 이래 쓰지 마. 이용후생학파라 그래. 근데 저희 이거 안 했는데. 그래. 그럼 미리, 학교에 미리 시험법이 아닌 건 아니잖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시험법, 허생전은 시험법이 아닌 경우는 없어. 그래서 진도 순서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용후생학파라 그래요. 자, 칠판 보세요. 이용후생학파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이게 이용후생학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학파. 실학파 말고는 우리가 보통 양반들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공자왈, 맹자왈 해서 맨날 뜬구름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얘가 박지원은. 영종족된 사람인데, 야, 우리는 진짜 공부를 할 때 공자, 맹자 이딴 거 하지 말고 실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그래서 이용후생학파가 돼. 이용하자. 후생, 백성들의 후생을 위해서 이용하자. 이게 이용후생학파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연암박지원 이 사람은요, 연암 박지원에 대한 관련된 소설이 꽤 많아요. 수필도 많고 소설도 많은데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요. 고 1, 2, 3 전부 다. 그래서 대학 수능이든 연암 박지원 작품을 모르면 절대로 안 돼. 우리가 보통 가사에서는 우리 송강정철, 그리고 수필과 소설에서는 연암 박지원,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암 박지원은요, 영종조 때 자기 삼촌에 따라서 청나라를 9번 유학을 하고 9번 왕래를 합니다. 그 9번 왕래를 하면서 쓴 일기가 열하일기예요. 열하일기인데, 열하일기는 청나라를 9번 왕래하면서 쓴 일기야. 근데 그 일기 안에는 청나라 문물에 대한 수용, 예찬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어떤 긍정적 사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청나라를 좋아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명나라를 숭상하거든. 명나라를 숭상해. 왜냐면 명나라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과 우리가 싸웠잖아. 그죠? 그때 명나라가 10만 대군을 빌려줘서 우리가 겨우 막았단 말이야. 그래서 명나라는 우리에게 은혜를 준 나라야. 또 더군다나 명나라는 중국 한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대주를 갖고 있잖아. 자, 이런 이유로 명나라를 숭상했는데, 이 명나라가 어느 날한테 깨졌니? 바로 만주족인 청나라한테 깨진 거야. 그럼 우리는 명나라를 숭상하고 배척한다. 누구를? 청나라를. 숭명배청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야. 명나라가 좋지, 청나라는 오랑캐로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역사 공부에서 아시겠지만 중국은 명나라가 망했거든. 거의 망하기 직전이거든. 이게 청나라가 득세했거든. 근데 청나라가 처음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했죠. 야, 조선
내가 명나라 깰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된다. 명나라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싫어! 라고 하니까 그래? 해서 걔들이 쳐들어온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잖아. 그러니까 병자호란은 우리를 까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야. 목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명나라야.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죠? 그래서 청나라한테 피해 입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또 우리의 사대주의 사상에서 명나라를 숭상했는데 명나라가 또 깨졌잖아. 여러모로 청나라가 미운 거야. 그래서 미웠는데 이 연안 박지원은 그러지 마라. 뭐냐면 열하일기를 통해서 청나라 사상 문물을 수용하자. 즉 청나라 문물 수용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그 장면이 나와. 그래서 청나라 수종하자니까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좋아했겠니? 싫어했지.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요, 이 열하일기를 금소로 정했어요. 금소를 정해가지고 열하일기를 보는 놈은 다 죽여야겠다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연안박지원의 손자가 그 책 한 권을 몰래 숨겨서 동굴 속에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우리 오늘날 발견되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열하일기 안에는요 여러 가지 소설이 등장하는데요. 그 소설 중에 양반전, 허생전, 호랑이의 질타, 호질 이 세 작품 이거 말고도 예적선생전 되게 많아. 근데 이 세 작품이 바로 뭐니? 양반 비판 소설의 대표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치? 자, 또 하나 빠졌는데 실학파이고 이용후생학파이고 또 북쪽 학문을 공부하자는 국학파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연안박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이 소설을 집어 들어가야 된다. 아셨죠? 자, 이거 살짝 필기하자. 연안박지원 동그라미 쳐두시고 소설에다가. 자, 우리 박지원 동그라미 치고. 자, 속도감을 낼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소설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다음에 연안박지원 소설은 고등학교 2학년 시험범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보다는 두 번 이상 듣는 게 좋아. 자, 연안박지원은 이번 시간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춥거나 덥거나 얘기하세요. 자, 내용은 고등학생 고1 수준까지 올려서 수업할게요. 오늘은 고1 수준까지 올려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문다. 허생은 남산 아래 묵적골에 살았다. 실제 살던 지역이야. 그러면 묵적골 줄점 쳐보겠습니다. 밑에 줄 쳐져 있죠. 위에다 줄 쳐볼까? 자, 밑에 묵적골은 실제 지명입니다. 이렇게 소설 속에서 실제 지명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로 현실성이 떨어지죠. 현실성이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실제 있는 곳이었구나. 물론 소설은 다 구라죠. 소설은 다 구라입니다. 다 구라지만은 이런 실제 지명을 통해서 이 구라에 있는 소설을 약간 현실감 있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명이 나왔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남산 및 골짜기로 곧장 가면 우물 위쪽에 행복한 은행나무 한 그루 서 있고 살인문 하나가 그 은행나무 쪽으로 늘 열려 있다. 자, 살인문은 큰 집 대문을 얘기하는 거죠.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바로 그 집이 바로 허생이 집이다. 아주 가난하다 이 말이죠. 그죠? 가난한 집이야. 자, 그 다음에 허생은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릴기만 좋아했다. 그래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그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다. 자, 질문해 볼게. 자, 줄 쳐보자.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다. 줄 칩니다. 자, 입에 풀칠을 한다는 건 금방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자, 허생이 아내가 생계를 이어간다는 건 맞지만 사자성어가 있어.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다 해서 호구지책이라는 말 자체가 입에 풀칠하다는 뜻이야. 다음에 9기 중에
30일 중에 9끼만 먹자. 요 많이 나오는 한자성어다. 30일 중에 9끼가 먹다 해서 석삼자, 열순자, 삼순, 30일이야. 9구자, 먹을 식자, 삼순구식. 30일 중에 9끼밖에 먹지 않는 처지, 삼순구식. 즉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삼순구식이라고 그래. 중3 이후부터 또는 고1부터는 사자성어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 고1부터 많이 출제가 돼요. 그 중3은 잘 내지는 않아 솔직히 말. 근데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사자성어는 알아두셔야 돼 평상시에. 갑자기 공부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야. 그지? 사자성어나 아니면 속담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 공부할 게 많은데 언제 또 그것까지 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렇게 틈틈이 기억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알아두는 거야 사자성어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다음에 어느 날 허생은 배고픈 것을 참다 못해 훌쩍훌쩍 울며 푸념을 내었다.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대체 글을 읽어 못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자 허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직 글이 서툴러 그렇소. 그럼 공장이 노릇도 못한단 말입니까? 자 공장이 노릇 못하냐? 하고 지금 화를 냈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공장이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참고로 공장이 뭐냐면 물건 만드는 사람이야. 그죠? 자 얘들아 우리 책 봐보세요. 옛날 조선시대 우리가 직업은 4가지가 있어. 사, 농, 공, 상이야. 사가 뭔데? 선비지. 공부하는 사람이야. 농은 뭔데? 농사꾼이지. 공은 뭔데? 바로 공인. 바로 저 물건 만드는 사람. 상은 뭔데? 장사하는 사람. 그러면 조선시대는요 산농공상인데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높은 지위야. 아래로 갈수록 아주 낮은 지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양반이죠. 얘는 평민이야. 천민은 여기 끼지도 못했어. 그러면 양반과 평민 중에서 제일 가치가 낮은 게 바로 상업이야.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공업이야. 물건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랫배가 그러잖아. 아니 그늘고 못하겠어. 그러면 장사꾼을 못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 공장 일을 못하고? 못한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니까 그러면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시죠. 봐라 장사치가 상이야 상. 그러니까 이거 공상일을 못하냐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럼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자 지금 쓰지 마. 이따 정리해 줄게.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도 일종의 점층법이야. 왜냐하면 처음에 아니 그리고 못합니까? 필요 없어. 이거 하세요. 못해. 그럼 이거 하세요. 못해. 이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일, 가장 좀 약간 수준 낮은 일을 못한다 그랬으니까 점점점 아래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점층법적 질문이 되는 거야 이게. 이따 정리해 줄게요. 이거. 계속 보겠습니다. 한 건에 묶어서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사치 노릇에다 하세요. 가진 미천이 없는데 장사치 노릇은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러자 아내가 왈칵 역정을 냈다. 성을 낸 거야. 당신은 자 여러분들 그게 당신은 미리 쓰여 있지만은 좀 줄 좀 쳐볼게요. 당신은 밤낮 글만 읽더니 겨우 어떻게 한단 말이오? 소리만 배웠나 보구려. 공장인 노릇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럼 하다 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오? 줄칩니다. 미련 뭐라 적혀있어? 책에 바로 사대부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죠. 사대부들의 무능함 비판 적혀있을 겁니다. 그것만 동그라미 쳐도 돼요. 적혀있는 부분을. 그리고 도둑질 동그라미 쳐봐. 도둑질. 자 도둑질은 바로 반감의 최고조예요. 반감의 최고조. 자 안에 반감을 최고조로 드러내는 말이 바로 도둑질이다. 그러면 사농공상 못하면 도둑질을 해라 이 자식아.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요거 잘 들어. 요거 잘 들어. 이것도요. 자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가 9페이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묶을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싹 다 묶어 이렇게 왼쪽에다
자, 왼쪽에다 묶고요. 자, 요거 공간을 우선 보고 써라. 공간을 보고 써. 우선 당겨 쓰지 마. 여기서 풍자 대상은 누구니? 자, 여기서의 풍자 대상 물론 4대부지만 4대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기서 허생이지. 허생이야. 물론 4대부 양반이야. 그런데 얘들아, 이걸 주인공이 누구니? 허생이야. 근데 허생은 여기서는 뛰어난 인물이야. 이 소설은요, 허생이 뒷부분 가면 허생이 양반을 비판할 장면이 나와. 허생이 주인공이니까. 그러면 허생이 양반을 비판해. 그러면 허생이 양반을 비판하니까 작가적 인물은 허생이야. 그런데 이 앞부분만은 아니야. 앞부분은 오히려 주인공의 허생이 혼나고 있는 장면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풍자 대상은 바로 허생이고, 그럼 풍자 내용은, 자 쓰지마. 풍자 내용은 아까 우리가 적었지만은 뭐니? 바로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거야. 무능한 양반을 비판. 풍자라는 건 비판이라는 뜻이다.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자 중요한 거, 작가적 인물은 누구니? 지훈아, 질문해볼게. 작가적 인물이 뭐니? 작가적 인물이 뭐니? 모른다 해.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거 오랜만에 왔잖아. 소설에서는 다 구라잖아, 호구잖아. 근데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인물이 있어. 보통 그건 그 소설의 주인공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허생의 입으로 양반을 비판하는 거야. 실제 생각은 작가의 생각, 바로 연암 박정원의 생각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우리 인물을 작가적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이 소설 전체를 본다면 작가적 인물은 허생이야. 그런데 요 앞부분만은 작가적 인물이 누구냐? 바로 허생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작가적 인물. 작가적 인물은 실제 주인공, 그러니까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인데 바로 허생의 아내야. 그런데 요 발목 그 다음부터 뒷부분부터의 작가적 인물은 이제 허생이 되는 거야. 바뀌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허생이 작가적 인물이다. 뒷부분은 허생이 작가적 인물이야. 요 앞부분만 허생이 아내가 되는 거야. 자, 다음에 특징을 보자. 이 안에 특징. 아까 말했다시피 특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죠. 여기서는 바로 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갈등이고, 다음에 아까 점층법식 질문이잖아. 점층법식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 참, 아니 그리고 못하고 장인일도 못하시오? 그러면 장사도 못하시오? 그럼 도둑질 하시오? 하고 점점 세지고 있잖아. 여기 내가 바로 점층법식 질문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 필기하세요. 하나 더. 자, 요거는 좀 딴 데다가 적으세요. 허생과 아내의 갈등을 보게 되면 허생은 이렇게보다는 학문에 대한 차이, 학문 인식의 차이를 보자. 허생과 아내는 학문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 말이야. 허생은 학문을 뭘로 보는 거니? 얘는 학문 탐구, 탐구의 대상으로 봐. 그리고 얘는 어떤 이상적 사고 방식이야. 이상적 사고야. 즉 공부라는 건 나를 수양하기 위함이야. 바로 정신수양으로 학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니면 그 공부해서 뭐해? 돈도 안 되는 거 라는 걸 봤을 때는 학문을 뭘로 보고 있는 거지? 출세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야. 출세수단, 즉 현실적 사고지.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학문 인식의 차이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요 사실. 그러면 묶어서
이걸 적고 그리고 빈 여백 아무데나 이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시간 5분. 지금 제가 수업하라고 있는 건 고등학교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 국민님. 단순히 해석만 하면 금방금방 끝나. 물론 이 내용이 엄청 길어.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 해야지 뭐. 속도감을 내더라도 다 해야지. 글씨 한번 빨리 얘기하시고 제가요 좀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좀 말을 좀 빨리 할 것이고 좀 글씨를 좀 빨리 쓸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하면서 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미리 적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외울 필요 없어져. 근데 필기부터 먼저 하면 암기밖에 안 돼. 먼저 이해하고 먼저 안 다음에 필기를 하세요. 이해하면요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면서 이해를 한다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면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 암기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수업만 잘 듣고 필기만 잘해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야. 절대 주관식 문제, 이런 거 주관식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다 객관식 문제잖아. 이 때문에 이해를 하면 자동적으로 풀 수 있다니까. 암기하는 거 하나도 없다. 아, 빨리 고등부관이 빨리 완공돼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9월 2일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9월 25일에 다 끝내야 되니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 가운데 추석이 껴가지고. 그 참고로 이런 거 다음 주 우리 쉰다. 강제로 쉬는 거 어쩔 수 없어. 추석이니까. 저 대구 가요. 대구 가? 선도 그런데. 진짜? 추석날? 네. 언제 가니? 금요일 날 가니? 네. 그래서 언제 올라오니? 화요일 아니면 월요일. 되게 오래까지 있네. 저희 원래 추석 연휴가 월요일까지잖아요. 근데 학교는 화요일까지 쉬어요. 오. 제 재량 휴업이. 오. 그래서 월요일까지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럴 것 같아요. 오, 할머니. 근데 할머니만 거기 계시지? 그냥 할아버지도 계세요. 외가 쪽은 어디니? 외가 쪽도 다 대구에. 대구야? 네. 그럼 다 같이 데리고 오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외가는 동성로에 있고. 동성로, 대구 중심이잖아. 대구 핵심이잖아. 동성로. 그리고 할머니 친가는 그 두류에 있어서. 두류? 수임 동네가 두류 근처인데. 야, 오늘 좀 만날 수도 있겠다 대구에서. 얼쩡얼쩡거리다가. 자, 다 했으니까 필기 다 하셨나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전개 1. 그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넘어갑니다. 전개 1. 허생은 그 길로 문 밖으로 나섰다. 자, 이제 돈 벌러 가는 거야. 만나가 이제 잠수를 하면 돈 벌러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작가적 인물은 누가 되겠니? 허생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작가적 인물은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 즉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허생이 작가적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허생이 주인공이야. 허생은 그 길로 문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서울 장안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허생은 곧장 종로 네골로 가서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여보시오, 서울 장안에 누가 제일 부자요? 때마침 그 사람이 변시성을 가진 부자를 일러주었다. 자, 변시성을 불러줬대요. 자,
자, 이 변시성을 가진 부자는 조선 후기의 상인계층이 돼. 돈 많은 상인계층이야. 이 사람은 밑에 적혀있죠. 허생은 그 길로 변부자를 찾아가 예를 갖춘 뒤에 한마디로 잘나 말하였다. 자, 돈 빌리러 가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장 부자한테 때마침 자,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미천이 없구려. 돈 만냥 좀 빌려주시오. 얘 참 뻔뻔하지 않니? 만냥을 빌려달래. 얘들아, 만냥이 얼마 정도 들었냐 그러면 우리 잠시 우리 좀 계산 좀 해볼까? 조선 전기 때 한냥, 우리 이런 들 혹시 사극 드라마 보게 되면 주막집에서 국밥과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럽니다. 여보 주모 이거 얼마요? 그러면 두 냥은 내시오. 두 냥 돈 주고 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 그러면 두 냥 내시오, 서냥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완전 개구라요. 왜냐하면 한냥이 값어치가 높아요. 우리 한냥은 조선 전기 때, 즉 15세기 때는요 4만 원이야 그 당시에.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즉 영종조 시대 때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가격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한냥이야. 그러면 평균 우리가 대략 한 3만 원 잡자. 3만 원 잡자. 한 2만 원 좀 채워 우리 2만 원 잡자. 그러면 만냥이면 얼마니? 2억이니? 2억이야. 2억을 달래 보자마자. 너 같은 빌려주겠네? 2억이야 20억이야 몰라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한냥이 되게 큰 돈이야. 근데 거기다가 만냥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냥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쫓아내야 되는데 넘보겠습니다. 자, 기역 부분 줄칩니다. 그러시오. 변부자는 기역부 줄쳐 대뜸 그 자리에 만냥을 내주었다 줄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우리가 보통 그 큰 장사꾼을 우리가 대상이라. 대상 큰 장사꾼, 대상다운 대범함이 보여져. 대범함이 느껴져. 그러면 대범함이 느껴지는데 직접적으로 하라니 간접적으로 하라니 대범함을. 직접적이라는 것은요 말로 직접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대범해. 이게 직접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간접적 제시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간접적 제시가 적혀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겠니 지훈아? 모르는 거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오랜만에 국어 듣기 때문에 내가 좀 계속 신경 써서 얘기하는 거야. 대상다운 대범함. 이거 뭐 대상의 말 몰랐다니까? 뭔가 대범함이 느껴진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다음 또 줄쳐봐. 허생은 줄쳐. 허생은 돈을 받더니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가지고 나왔다. 줄칩니다. 얘는 또 뭐야? 똑같은 말인데 당당함, 뻔뻔할 정도로 당당해. 당당함 또는 뭐 좀 약간 달리면 비범함. 얘도 비범해. 돈 빌려준 사람도 비범하고 돈을 빌려러 가는 사람도 다 비범해.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 알아보는 거야.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때 변부자는 집에는 자식과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허생을 보니 그 몰골이 영락없는 거지였다. 자, 선비랍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기는 하였지만 술이 다 빠지고 가죽신은 신었지만 굽이 다 낡아 달아 빠졌다. 자, 거기에 줄쳐봐. 선비랍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기는 하였지만 술이 다 빠지고 가죽신은 신었지만 다 달아 빠졌다. 낡아 빠진 갓에다가까지 줄딱 칩니다. 자, 여기가 사자성어로 패포는 도포가 그러니까 그 자기 옷이 다 헤어졌다 이 말이고, 패포 파립이라는 건 삭갓 가시 다 모두 얘도 다 파괴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거짓골을 우리가 패포 파립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퍼퍼파리에 자,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라. 안 외워도 된다. 지연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자주 들어. 이런 걸 앞으로 자주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자주 듣는 거야. 그래서 저절로 알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절대 외우면 안 외워진다는 거. 왜 필요 없어? 얼마나 국어가 편하니. 왜 필요 없다니까. 잘 듣기만 하면 돼.
그다음 자 그다음에 허연 콧물까지 허연부터 줄쳐 허연 콧물까지 훌쩍거리는 폼이 거주 중에 상거지였다 줄칩니다. 자 뭐야 아주 희화화하죠. 인물의 희화화야. 인물의 희화화 희화화가 뭐냐 웃기게 표현했다 이 말이야. 아니 콧물이 질질 흐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자체는 인물을 아주 웃기게 표현했다는 인물의 희화화가 된 거야. 당당하고 비범하지만 동시에 희화화로 웃기게 표현하고 있어요. 콧물까지 흘리고 있으니까. 그다음 자 허생이 휑헉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저 사람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그렇다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선뜻 만냥을 내주셨단 말입니까? 이런 석자도 묻지 않고 변부자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자네들이 나설 일이 아닐세. 대체로 남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의뢰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서 자기 뜻이 크다고 넓게 과장을 하기 마련이지. 약속은 꼭 지키겠느라니 어쩌겠다라니 비굴한 얼굴로 주원부원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옷과 신발은 비록 허술하지만 자 요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대체로 밑에서 네 번째 줄 있죠. 대체로부터 여기 살짝 강조자. 대체로 남에게 돈을 빌려오는 사람은 의뢰 이것저것 늘어놓으며 자기 뜻이 크다고 넓다고 과장하기 마련이지까지 가르갔고 마련이지까지 가르갔고. 자 이게 사자성어가 있겠죠. 뭐냐면 허장성세 그죠? 바로 과장이라는 뜻이. 자기를 과장하고 자화자찬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허장성세와 자화자찬에 해당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비굴한 얼굴을 중언부언하면서 말이야 줄칩니다. 자, 비굴한 얼굴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걸 교엄영색이야. 교엄영색은 아첨하다는 뜻이야. 아첨하다. 교묘한 얼굴빛으로 남에게 아첨하다는 뜻을 가진 게 교엄영색이야. 아첨하는 거예요. 막 저에게 돈 만냥 빌려주시면 제가 막 10배로 갚아드릴게요 하고 웃는 얼굴로 아첨하는 걸 교엄영색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줄. 그런데 저 사람은 옷과 신발은 비록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눈망울이 또록또록하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나 비겁한 모습이 전혀 없네. 재물 같은 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틀림없어. 자 줄칩니다. 재물 같은 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 줄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안분지족이라고 해. 안분지족, 안빈낙도. 자 칠판 보세요. 안분지족, 안빈낙도입니다. 자 이걸요 국어 문제가요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 국어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거 줄을 딱 쳐놓고 다음 주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시조를 찾아라. 시조가 나와. 또는 현대시가 나와. 그러면 그 시조가 다 처음 보는 시조야. 근데 처음 보는 시조지만 우리 그 시조를 읽고 해석하면서 그 시조가 안분지족, 안빈낙도. 안분지족, 안빈낙도라는 뜻이 뭐냐면 가난함 속에서 도를 찾다 이 말이야. 가난하지만 우리 즐기는 걸 안분지족이라고 그래. 가난한 삶을 만족해야 하는 걸 안분지족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런 뜻을 가진 시조를 찾아야 돼. 그게 국어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거 백날 알아봐야 맨날 달달 외우면 뭐하니? 막상 시험 보면 틀리는 이유가 그런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요. 그러면 이번 우리 중3 때는 나옵니까? 중3 때는 그런 문제 잘 안 나올 것 같아. 왜냐? 그건 너무 어려워. 또 언제 나옵니까? 바로 몇 개월 뒤에는 고1 올라가잖아. 고1 때부터는요. 다 외부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달달 외운다 해서 공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현대시라든가 시조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 그게 연습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내신 시험 끝나고 나면 12월 달에 다양한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시조 백선도 수업 할 겁니다. 내신 대비용으로. 그때 많은 지식을 좀 쌓아 두셔야 돼. 그게 국어는 바로 그게 선행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중학교 때는 안분지적, 이런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오겠습니다만 시도는 잘 안 나올 거야 아직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 형태의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분지적만 써두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사람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을 째째한 일 아닐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거야. 안 줄 거라면 모르지만 이왕 줄 바에는 이름 하나 쓰면 못하겠나? 역시 대범해. 그죠? 자, 그 다음에 허생은 변부자에게 만냥을 얻어가지고 집에 들리지도 않고 곧장 안성으로 내려갔다. 와. 자, 안성에 왜 갔을까? 보자. 안성은 경기도와 전라도의 갈림길이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길목이었다. 허생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서 대추, 감, 배, 석류, 유자, 과일이란 과일을 몽땅 사들였다. 자, 과일 동그라미. 과일 동그라미. 과일 동그라미. 다음 문단 있잖아. 다음 문단. 우리 지윤이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왜냐고요? 순간 졸았으니. 과일 동그라미. 그렇지. 자, 칠판 보세요. 이제부터 매점 매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일을 왜 하필 매점 매석을 하지? 다른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쌀을 매점 매석하면 돈 더 많이 벌 거야. 과일은 안 먹으면 그만하냐? 과일을 매점 매석하는 이유가 뭐야? 제사. 그렇지. 과일은 제수용품, 제사를 제사. 그러면 제사라는 건 이 사람이 무엇을 비판하고 싶은지 바로 양반의 헌의 허식을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양반의 헌의 허식 비판.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양반의 헌의 허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과일을 이제 사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제사에 너무 몰빵하니까 사는 양반들이. 지훈이는 제사 지내니 집에서? 차례나 제사 지내니? 이제 안 해? 그 원래 지냈니? 그래? 너는? 저희 기독교 집안이라고 안 해요. 안 해? 안 해? 좋아. 우리 기독교는 했는데. 근데 뭐 가볍게 하는 기독교도 있고 아예 하는 기독교도 다양한 거야. 근데 선생님 물론 종교는 없다마는 우리 집은 제사를 옛날에 13번 지냈어요. 아니 15번 지냈구나. 차례까지 합치면. 1년이요? 뭐 1년에. 와. 미쳤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되게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화를 냈지. 당장 때려쳐라. 당장 아니지만 당장 저희 아버님 빼놓고는 다 그냥 절에 가서 다 올리라고 했어. 우리 한번 올리는 거 그런 제도가 있어. 마음만 있으면 내가 누가 이렇게 허례허심하냐. 근데 또 제사가요. 또 경상도 제사가 되게 심해. 의리의리해. 미쳤어. 그 사람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제사에 대한 게 어머니 제사는 말이죠. 처음에 공자가 만들었지만 공자가 이런 의도로 만든 건 절대 아니에요. 차례는요 참아 올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차례예요. 참아 올리면 되고 그 조상에 대해서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원래 제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조선 후기 때 양반놈들이 지들 돈 많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크게 막 짓고 사과 넣고 과일 넣고 배 넣고 조상 뭐 이거 다 이상한 말을 집어넣은 거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나중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들 돈 많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하니 이렇게 허황되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라고 했지. 먹혔을까? 절대 안 먹혀? 아니다 이놈아. 네가 제사를 잘 지내야 자식이 잘 된다 그랬어. 문어 비싼 거. 문어 왜 넣어요 어머니? 비싼데 20원짜리인데 문어는 글문자니까 자식이 똑똑해진대. 그러니까 밤대추는요. 밤대추는 알이 많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된다는 돈을 많이 번다는 거래. 어머니 그럼 저 조기는요? 조기를 넣어야 자식이 오래 산대. 안 먹혀. 다 나중에 만들지 말고 다 개구리한테. 문어가 진짜. 대구에서 왔어요 문어는. 그 글문자 왜 문어냐 그러면 문어 머리에 먹이 있잖아 뭐. 그래서 문어예요. 그래서 그래서 글문자 써서 고기였죠. 문어나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출사하기 위해서 문어를 먹어야 돼. 그래서 경상도는 꼭 문어 올리는 거야. 그거 되게 비싸거든. 하여튼 그래 이게 다 뭐니? 바로 허례허식이라고. 그래서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과일을 한 겁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파는 사람이 부른 대로 값을 가지고 팔지 않는 사람에게는 값을 배로 주고 사들였다.
그리고 산은 쩍쩍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다. 매점매석했다 이 말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나라 안에 과일이라는 과일은 모두 동이 나버렸다.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이 없으니 상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과일 장수들은 너나 없이 허생한테 몰려와 제발 과일 좀 팔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결국 허생은 처음 값의 10배를 받고 과일을 되팔았다. 매점매석을 한 거야. 매점매석을 한 거야. 허허. 겨우 만냥으로, 자! 여러분들 기억 중심이다. 겨우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더니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줄칩니다. 자, 다 들어보세요. 이 소설의 목적이 양반 비판이지만 특히 여러 가지 비판합니다. 근데 이거야, 얘들아, 만냥이면 아까 그랬지 2억밖에 안 돼. 2억 가지고 매점매석할 수 있는 나라는 너무 조그만 나라 아니겠니? 얼마나 나라가 조그맸으면 2억 가지고 매점매석이 가능해. 말이 안 돼. 예를 들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의 제3국 같은 나라는요, 돈 1억만 갖고 있어도요 아마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1억 가지고 살 수 있니? 못 살잖아. 떵떵거리고 못 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의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자, 밑에다 기업 밑에다 적습니다.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 비판. 나라가 조그마니까 경제 구조 너무 조그매. 겨우 2만 냥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뒤엎고 그러니까 말이 되니?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허세은 이렇게 탄식하고는 또 칼, 호미, 실이며 배, 솜따위를 모조리 사들고 제주도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말총이란 말총을 모두 거둬들였다. 말총 동그라미. 자, 말총이 뭐니? 지윤아, 말총이 뭔데? 말총이 뭘까요? 자, 말총은요, 말깃이란 말꼬리털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말꼬리털이 말총이야. 말총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니? 갓을 만들어. 양반의 갓을. 그러면 양반의 갓을 만들어. 그러니까 말총 가지고 양반의 갓을 만드니까 그러면 그럼 결국 이것을 매점에서 간 것은 백성들에게는 피해 안 입히겠다는 뜻이 되는 거야. 양반 놈들한테 피해를 입히겠다는 뜻이야. 왜?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두 번째 말입니다. 양반의 허례허식 비판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총을 뜻한 겁니다. 말총은 가시고 양반의 허례허식 비판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첫 번째가 아까 과일이었고. 그래 백성들이 피해를 안 주잖아. 진짜 돈 벌 마음이 있으면 쌀, 뭐 이런 것들, 뭐 보리, 옥수수 이런 것들 매점에서 해야죠. 근데 그걸 절대 안 건들잖아. 뭐. 평민들이 해야 되니까. 그 양반들한테만 지금 골탕 먹이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몇 해 못 가서 이 나라 사람들 모두 머리를 싸매지 못할 거야. 싸맨다는 게 바로 머리에 이 갓을 얘기해. 갓이라든가 또 탄 거 있죠. 망건, 탄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머리 문 것들 이거. 머리 쓰는 것들을 다 말총을 만들거든요. 얘기입니다. 과일 얼마 가잖아. 나라의 갓값과 망건값이 10배로 훌쩍 뛰었다. 그렇게 해서 허생은 엄청 돈을 긁어 모게 되었다. 자, 그래서 비판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허생은 바닷가로 나가 뱃사공을 불러 은근히 물었다. 자, 뱃사공부터는 좀 10분 쉬었다 가자. 여러분들 지금 벌써 1시간 지나갔어요.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 여기까지. 자, 계속 이어서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매점매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은 상태야. 그럼 이제 뭐냐? 이제 그 사공을 만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1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어느 날 허생은 바닷가로 나가 늙은 뱃사공을 붙잡고 은근히 물었다. 영감, 혹시 바다 밖 멀리 사람이 살만한 빈섬 하나 없던가? 빈섬 동그라미 칩니다. 빈섬 동그라미. 자, 빈섬은 이 사람이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만한 이상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세계라고 합시다. 이상세계인데 가끔씩 시험 문제에서 이 빈섬을 현실 도피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틀린 말입니다.
현실 도피 수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이 지금 점점점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도둑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이것이 싫어. 그래서 싫어서 떠나기 위한 도피 수단이 아니란 얘기야. 그게 아니야.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만한 이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빈섬과 홍길동전의 율도국의 차이를 묻는 것도 많이 나와 시험 문제. 홍길동전의 율도국도 일종의 비슷한 스토리야. 자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율도국으로 떠난 장면이 나와. 홍길동전도. 그러면 홍길동전의 율도국도 이상세계고 허생전의 빈섬도 이상세계야. 근데 차이가 있어. 왜? 홍길동의 율도국은 실제 성공했어. 얘는 실패했잖아. 자, 그거는 이따 필기하도록 하고 우선 계속 읽어보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습지요. 제가 언젠가 큰 바람을 만나 서쪽 바다로 줄곧 사흘 밤낮을 가다가 한 섬에 닿았었지요. 아마 사문은 중국 마카오, 장기, 나가사키 중간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저 제주도 큰 아주 남쪽을 얘기하는 거야. 꽃과 잎이 저절로 피어나고 과실과 오이가 철따라 있고 사슴이 떼쥐어 물려다니고 물고기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더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사문과 장기 줄칩니다. 사문과 장기 아까 위에 사문과 장기 얘도 실제 지명이야. 실제 지명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죠. 똑같습니다. 지금 다 실제 지명이에요. 이 사문과 장기 일본 근처입니다. 지금의 저 아래쪽 제주도 한참 아래쪽 일본 근처 대만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허생은 뱃사공의 말을 듣고 더없이 기뻤다.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준다면 평생 함께 부귀를 누릴 것세. 뱃사공은 흔쾌히 허생의 말을 따랐다. 허생은 바람을 타고 줄곧 배를 몰아 마침내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는 썩 마음이 내키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곳은 땅이 천리도 채 못 되니 여기서 무엇한단 말인가? 자, 천리 몇 킬로니? 십리가 4km야. 그럼 천리는 400km야. 아니 솔직히 400km면 작은 땅 아닌데 얘가 조금 꿈을 실현시키는 너무 작다 이 얘기야.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아쉬운 대로 부잣집 늙은이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더불어 산단 말씀인가요? 말씀이요. 뱃사공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덕이 있으면, 자, 그 기억 줄칩니다. 덕이 있으면 저절로 모이게 마련이지. 덕 없는 게 두렵지 사람 없는 게 걱정할 게 있나 줄칩니다. 자, 바로 우리가 덕을 중시 여기는 걸 덕치사상이라고 해요. 덕치사상. 덕치사상은 바로 유교주의의 하나의 그 뿌리야. 그래서 바로 이상국가가 이 허생이 꿈꾸는 이상국가가 바로 어떠니? 유교적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유교적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 덕치주의라고 나올 때도 있겠지만 유교주의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유교니까. 그러면 허생이 꿈꾸는 나라는 바로 유교국가가 되는 거야. 허생이 꿈꾸는 이상국가는 유교국가야. 전형적인 양반의 꿈이죠. 그 다음에 이때 전라도 변산에는 떼도둑이 1000명씩 우글거리고 있었다. 야, 나라에서는 각 지방에서 나라에서 줄칩니다. 나라에서는 줄칩니다. 둘 다 계속 쳐볼게요. 나라에서는 각 지방에서 군사를 뽑아 올려 도둑을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줄칩니다. 자, 뭐니? 바로 집권층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있죠. 집권층의 무능함이야. 무능함. 집권층의 무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도둑 하나 못 잡는 거야 지금 집권층들이. 터사는 그다음에 도둑들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깊은 산속에 틀에 박혀 나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판이었다. 허생이 변산으로 가서 도둑의 떼를
때에 산채를 찾았다. 그리고 우두머리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자, 우두머리가 단판을 짓습니다. 너희들 1000명이 1000양을 노략질해서 나누어 가진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겠느냐? 도둑이 우두머리는 누구를 바보로 하는 듯 눈을 부라렸다. 그거야 한 사람 앞에 한 양씩이지 얼마야? 그럼 너희들은 아내가 있느냐? 없어. 그럼 논밭은 논밭 있고 마누라 있으면 도둑질은 왜 해?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 없고 집 짓고 소 사서 농사 지을 궁리를 안 하느냐? 그러면 도둑놈이란 더러운 말도 안 들을 테고 아내와 자식 낳고 사는 재미가 절로 나고 자기 마음대로 나돌아다녀도 누구한테 잡혀갈 걱정 없을 테니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왜 이렇게 지낸단 말이냐? 허허, 누구 약 올리는 거냐? 지금? 누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냐?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허생은 그제 껄껄 웃으며 말했다. 명색에 도둑질을 한다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정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주지. 내일 바닷가에 나오면 붉은 깃발을 단 배들이 보일 거야. 모두 돈을 가득 실은 배지. 와서 자네들이 갖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게. 허생은 이렇게 말한 뒤 총총총 가버렸다. 도둑들은 모두 허생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자, 그러자 다음날 도둑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닷가로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과연 붉은 깃발을 높이 올린 배가 여러 척 있고 배 위에는 허생이 돈 30만 양을 싣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도적들이 놀라 뒤를 자빠질 지경이었다. 도둑들은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모두 넙죽넙죽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저 장군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그래, 어디 너희들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짊어지고 가보아라. 허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둑들은 돈자루를 달려들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자, 줄칩니다. 기운 꽤나 쓴다는 놈들도 100냥을 다 짊어지지 못하였다. 줄칩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지가 욕심 부려봐야 100냥밖에 못 들고 가. 그런데 인간들은 그 100냥밖에 못 들고 갈 것을 그렇게 돈돈돈 들어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작가는 무엇을 의도하느냐 그러면 바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거야. 자, 지금은 이것저것 쭉쭉 읽고 나갔죠. 아직 중요한 안 나와서 그래요.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이제 허생전은 여기까지 쭉쭉 읽고 나가는 거야. 자, 결국은 돈 100냥도 못 질 것들이 왜 이렇게 돈돈거리냐 이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자,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100냥도 채 짊어지지 못한 놈들이 무슨 도둑질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평민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너희들 이름이 이미 도둑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자, 줄칩니다. 이름이 도둑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줄칩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둑들이 왜 글자가 왜 이래? 빈섬에 가게 된 이유죠. 자, 도둑들이 빈섬에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도둑들이 빈섬에 가게 된 이유가 되는데, 자, 그러면 가게 된 이유인데, 그래서 잘 들어.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우연성이야. 아니 갑자기 쌍둥맞게 도수를 배우고 갑자기 쌍둥맞게 돌을 배우고 막 그래. 근데 이 소설은 비록 고전 소설이지만 그래도 원인과 결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 처음부터 생뚱맞게 도둑들이 허생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빈섬에 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왜 도둑들이 빈섬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소설의 필연성이 되는 거야. 원래 고전 소설은 우연성이 많아야 되는데 얘도 우연성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소설의 필연성을 느끼고 있다. 현대 소설처럼. 그래서 소설의 필연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게 말씀드렸어.
내신 시험에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 올라갔을 때 중요한 작품이니까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오히려 잘 되었다. 네, 여기서 기다릴 테니 한 사람 앞에, 자, 한 사람 앞에 100냥씩 가지고 와서, 자, 지금 제가 부른 거 네모 쳐보세요.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씩, 요거 네모 쳐보세요.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씩, 요거 네모 쳐봅니다.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씩 네모 칩니다. 자, 왜 네모 치느냐? 허생이 생각하는 이상국 조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상국 조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자와 소 하나가 있어. 그럼 뭐니? 바로 정착생활과 농경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정착하죠. 그리고 농경생활. 이 정착생활과 농경생활이 바로 얘가 꿈꾸는 이상국 조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계속 끝까지. 그 다음. 자, 허생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도둑들이 예하고 저보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얼쑤 좋다 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허생은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해 가지고 도둑들을 기다렸다. 자, 그 다음에 약속한 날짜에 맞춰 도둑들은 저마다 여자를 걷게 하고 손을 몰고 또는 여자를 소등에 태우고 돌아왔다. 허생은 이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빈섬에 갔다. 허생이부터 줄쳐보세요. 허생이 떼도둑을 한꺼번에 몽땅 썰어 가버리니 나라는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조용해졌다. 줄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허생이 도둑들을 빈섬에 데려간 이유는 자기의 꿈인 이상국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동시에 나라적 측면을 본다면 도둑이 다 없어졌잖아. 그럼 이거 뭐야? 좋은 일이 두 번 일어났네? 일석이조가 되겠죠. 일석이조. 좋은 일이 두 번 일어나면 일석이조죠? 자, 일석이조잖아. 그 다음. 자, 허생과 함께 섬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마다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고 울타리를 세웠다. 빈섬에 금세 큰 마을에 생겨난 것이다. 기름진 땅에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온갖 곡식을 잘 자라 김을 매지 않아도 한 줄기에 열매가 9 이삭씩 달렸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점점점 생활이 좋아. 그죠? 곡식을 거두어서는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자, 또 중요해.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요거 네모칩니다.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네모칩니다.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좋습니다. 장기도는 일본입니다. 그러면 자, 이상국 조건 두 번째. 이 사람이 꿈꾸는 이상국 조건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장기도로 가서 물건을 팔 수 있을 정도로 해외 무역이 가능한 곳이어야 돼. 해외 무역. 해외 무역이야. 장기도로 팔아야 돼. 그 다음. 장기도는 일본 영토인데 때마침 흉년이 든 참이라 가지고 간 양식을 모두 팔고 은 100냥을 벌어 가지고 돌아왔다. 이제야 뭘 좀 해본 것 같구나. 허생은 가슴을 내밀어 숨을 크게 내쉬고는 섬에 사는 남녀 2,000명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 문자도 만들고 새로 만들고 의관도 새로 정하려 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실학사상이야. 아까 얘기했던 밑에 적혀있지? 그지? 이욕 무생학파 실학사상 적혀있잖아 책에. 백성을 먼저 윤택하게 하겠다고. 그러나 땅이 좁고 내 덕 또한 부족하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된다. 너희들은 아이를부터 길게 내모쳐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가르치고 또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만이 먼저 음식을 먹도록 양보하여라. 요거 길게 내모칩니다. 이상국 조건 세 번째야. 뭔데? 바로 윤리사회. 윤리사회인데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게 장유유서야. 자, 장유유서는 어른 공경이야. 어른 공경을 사자성어로 장유유서라고 해. 그러면 특히 유교적 윤리사회인데 장유유서를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허생이 꿈꾸는 이상국 조건은요. 처음에 정착생활, 농경생활이고 해외 무역이 가능하며 윤리사회를 꿈꾸는 게 허생이 꿈꾸는 이상국이 됩니다. 아시죠? 어렵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잘만 들으면 되는 거야. 외울 거 없다니까? 대신 한 번만 잘 들어. 한 번만. 외우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갈 배 한 척만 남겨두고 나머지 배는 불살라버렸다. 자, 배를 불살라버렸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지. 그리고 은 100만 양 중에 50만 양도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돈을 던져버렸어. 왜? 아니 돈을 왜 버려? 어렵게 모은 돈을? 자, 그 이유도 중요해. 뒤에 읽어보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다가 마르면 죽어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양이면, 자, 100만 양이면 줄칩니다. 100만 양이면 조선 땅,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넘어갔어요. 줄칩니다. 100만 양이면 조선 땅 안에서도 다 써먹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섬에서 어디에 쓰랴 줄칩니다. 그러면 돈을 버린 이유는 돈을 쓸 곳이 없다는 거야. 조선은. 이걸 그럼 무엇을 비판하는 거니? 무엇을 비판하는 거니? 이 사람은 바로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즉 조선은 아까도 했었지만 경제 구조가 너무 작아. 너무 취약해.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작가는 돈을 버린 걸로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 자,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을 아는 사람들을 모조리 태우고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다. 봅니다. 글이란, 자, 글이란부터 줄쳐. 글이란 줄쳐. 글이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야. 이 섬에 재앙의 뿌리를 없애버려야지 줄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니, 자기도 글 읽는 사람이면서도 글쟁이를 자기 이상국가에 집어넣지 않았어. 왜?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헛된 이론만 우리가 내세우는 걸 공리공론이라고 그래. 즉, 자 볼게요. 공리공론만 일삼는 공리공론만, 그러니까 헛된 말싸움을 공리공론이라고 그래. 공리공론만 일삼는 지식인에 대한 불만. 지식인에 대한 불만이에요. 공리공론만 일삼는 지식인에 대한 불만. 자, 참고로 공리공론은 아무런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헛된 지식만 논의하는 걸 공리공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런 얘기 많은 거, 그지? 그 이용후사 학파의 정반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자성어가 있어. 식자우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식자우한은 식자 배우는 거야. 아는 것이 병이다 이 말이야. 아는 것이 병이다가 사자성어로 식자우한이야. 즉, 자 지식을 비판하는 거야. 왜? 연안박지원은 제가 이용후상학파라고 그랬잖아. 실제 도움이 되는 한국어 공부하지 맨날 공리공론만 이상한 걸 싫어했잖아. 그래서 얘도 배를 안 태웠던 거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허생은 그 다음에 전개사. 허생은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남은 50만 양을 가지고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리고도 10만 양이 남았다. 이 돈으로 변부자한테 빌린 돈 갚아야겠다. 허생은 참으로 오랜만에 변부자를 찾아갔다. 나를 알아보시겠소? 변부자는 허생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자네 얼굴이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없으니 만냥을 고스란히 이런 모양이군. 허생은 껄껄껄 웃었다. 자, 재물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그대 같은 장사치들이 하는 일이오. 돈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우겠어? 그래서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죽자는 뭐라 적혀있어? 재물보다 돌을 더 중시 여기잖아. 그치? 너는 뭐 쓰지 않을 게 적혀있으니까 우리 교과서에. 그리고 선뜻 10만 양을 변부자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내가 한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글 읽기를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냥을 빌린 것이 부끄러울 뿐이요.
변부자가 깜짝 놀라 일어나 절을 한번 하고 10만 양을 사양하였다. 자, 이제 뭐니? 이제 허생의 비범함을 이제 놀란 거야. 뭐니? 이 사람 뭐야? 돈 10만 양을 필요 없다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빌려준 돈에다가 10분의 1을 이자만 덧붙여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화를 벌컥 내며. 근데 이게 뭔 소리예요? 10분의 1만 더 붙여 2점만 더 붙여. 아까 총 얼마 빌렸지? 만냥. 10,000냥 빌렸지. 자, 10,000냥을 빌렸어. 그지? 이자를 10분의 1을 받겠다는 거야. 그럼 10분의 1은 얼마니? 1,000냥이잖아. 그지? 그러면 10,000냥에다가 10,000냥의 10분의 1, 1,000냥을 더 받겠다. 즉 11,000냥을 받겠다는 거야. 이자만. 그러니까 10만 냥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참 대범하잖아. 그죠? 그리고 아니 남자한테서는 오 땡큐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나도 그 돈 받을 수가 없어라고 한 거야. 그러면 허생도 대범하지만 얘도 대범한 거야. 병씨도. 그지? 맞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 보세요. 줄쳐봐.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치로 취급한단 말인가? 줄칩니다. 요거 잘 들어라. 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허생은 아니 나보고 돈 10만 냥 가져가. 근데 이 중에 11,000냥만 받겠다고? 그러면 89,000냥 안 받겠다는 거야? 나보고 가져가라고? 예끼 사람아 나를 장사꾼으로 봐? 나는 공부하는 학자야 이 얘기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 자 쓰지마. 이 사람은 그럼 장사치를 낮게 보는 거야 지금 맞죠? 아까 내가 조선시대 계급 뭐라 그래? 사농 공상이라 그랬지. 상이 뭐니? 장사치잖아. 그러면 조선시대는요 선비와 농업군과 공업군과 장사꾼 중에 장사꾼을 제일 하층이 높은 거야. 그럼 아직도 이 사람은 계급적 한계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줄천님 자 전통적 자 쓰지마 계급 전통적 계급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상업 장사하는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거야. 계급 의식이 낫겠다. 계급 의식을 갖고 있어. 바로 소설의 한계점이야. 이 소설의 한계점이 바로 이 부분이야. 아니 이후생학파 해놓고 아니 뭐 북학파 이라고 해놓고 막상 이 연안박정조차도 선비를 쳐버리는 거야. 그 상업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야. 아직도 계급 이식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소설의 부족한 한계점이 되는 거야. 자, 한계점인데 자 다음에 쓸 거만 따로 있어. 자 그러면 전통적 계급 의식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중적 재물관을 갖고 있어. 이중적 재물관. 왜 이중적 재물을 갖고 있냐 그러면 자 사회적으로는 돈이 필요 안 필요해? 사회적으로는 이 재물이 필요하다고 본 거야. 왜냐하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긍정적 인식이야.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도둑들을 구제해줬잖아. 그래서 백성을 구제했잖아. 백성을 구제해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무슨 사상이냐? 바로 실학사상이야.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둔 거야, 돈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개인적으로 돈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왜? 아니 선비가 무슨 돈이 필요해? 선비는 돈 없어 살아야 되는 게 선비야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 인식인데 얘는 아직도 돈을 어떤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니? 바로 유교 선비들이 하는 짓거리, 바로 유교 사상을 또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중적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필기하세요. 저 공부는 없을 겁니다. 조그맣게 적어야지 우리도. 화살표에서 적던가.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수준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어 분명히.
한번 계속 강조한다. 외우려고 하지 마라. 오늘 수업만 잘 들어라. 내가 말을 왜 빨리 하는 줄 아니? 원래 말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지겨워할 거야. 지겨워할까 봐. 내용이 너무 되게 길어 이 소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천천히 보면 다 줘라.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좀 빨리빨리 말하고 대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천천히 설명해 주는 거야.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더군다나 서진을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학교에서 미리 나갔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독서를 하면서 지금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기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윤이 학교에서 안 배웠어. 친구 지금 딴 소설 먼저 했을 거야. 근데 이 소설 되게 중요한 소설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나중에도 시험 보기 들어갈 거니까 잘 정리 좀 해두시고. 자, 그다음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볼게요. 자, 하고는 소매를 획 뿌리치고 가버렸다. 병부자는 붙잡아봐야 소용없음을 알고 가만히 허승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허승은 곧장 남산 안에 골짜기를 들어가더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들어갔다. 마침 한 할머니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자, 한 할멈 동그라미죠. 할멈. 자, 할멈. 이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잘 봐. 한 할멈은요. 자, 요거 칠판 봐봐. 요거는 거의 고2 수준이야. 잘 들어. 고전 소설은요. 등장인물을 설명할 때 소술자가 다 설명해줘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선비가 있었다. 그 선비는 가난하였다 하고 이렇게 소술자가 원래 설명해줘야 돼. 소술자.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근데 현대 소설은요. 소술자가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인물이 대신 설명해 줄 때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 허생이 누군지를 소술자가 설명해 주지 않고 한 할머니, 즉 늙은 할머니 입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보통 고전 소설은 정보 전달은 소술자가 제시하지만 이게 현대 소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현대 소설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고전 소설은요,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은 소술자가 정보를 전달함.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은 소술자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얘는 현대 소설처럼 어떤 인물이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늙은 할미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한 점은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의 고1, 2 수준 정도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에서는요. 허생전 부분과 다른 소설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뭐 가와 나를 비교하여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거의 고2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가 돼요. 물론 당장 내신 시험에 이것까지 안 올 것 같기는 해. 나는 내신과 수능을 일거양득을 다 수업하고 싶어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국어는 물론 뭐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도 마찬가지야. 자,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소설 아주 길어요 지금. 자, 저 집이 누구 집이요? 병부자는 할머니에게 은근히 물었다. 허생원 떼기 후 보세요. 만약에 고전 소설이었으면 이곳은 허생원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했을 거야. 근데 지금 늙은 할머니 입으로 지금 통해 설명해주고 있잖아. 계속 보겠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늘 글만 읽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 5해가 지나도록 안 돌아온다우. 안 사람이 혼자 남아 집 떠날 그날을 제삿날로 알고 지낸다우. 쯧쯧. 지금 보세요. 그동안 있었던 걸 다 요약을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자 얘들아 허생원 떼기 유부터 해서 거기에 그 줄침 부분
제상날로 알고 제사를 지낸다. 요 세 줄을 옆에 묶어서 요약적 제시라고 합시다. 요약적 제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 요약적 제시해주고 있죠. 요약적 제시를 다른 말 직접적 제시에 해당합니다. 요약적 제시, 직접적 제시. 자, 그럼요. 잘 보세요. 이거 아마 학교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진짜 이거 대박 문제인데, 정리 좀 해볼게요. 요거는 자, 요거 설명 듣고 죠. 요것도 거의 고1, 2 수준의 문제가 되는데 보조적 인물의 역할을 보죠. 보조적 인물의 역할을 볼게요. 자, 처음에 보조적 인물 누가 나온다 그러면 변씨가 나와. 변씨가 나옵니다. 자, 변씨는요 허생의 가치관을 대변합니다. 허생의 가치관을 유도하는 역할이에요. 즉 변씨가 돈 많은 걸 빌려주면서 저 사람 내가 대범해. 이거 돈을 다시 받으면서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나를 장난치 안 하냐고 막 서로 싸웠잖아. 그러니 변씨를 통해서요 허생의 인생관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허생의 가치관을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늙은 할멈 있죠. 이씨, 할멈을 할게요. 할멈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가 되겠니? 바로 허생의 정보를 전달. 그러니까 허생의 정보를 전달하고 허생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소설은 보조적 인물들도 각각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소설과 비슷해. 요거는요 빈자를 아무데나 써봅시다. 위안을 아무데나 써. 이건 아무데나 써도 돼. 참고로 이번 시험은 허생전만 다 끝내놔도 마음은 좀 편해.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짧은 글들이거든. 그래서 한 2주만 해도 다 끝낼 수 있어. 이 허생은 오래 걸리는 거야. 허생원이. 비록 소설 하나지만 소설 하나가 되게 내용도 어렵고 내용도 깊어. 설명 자체가 좀 길어. 그래서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제도 좀 수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빨리 좀 해볼게요. 전달. 지금 소윤이도 수업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소윤이랑 너랑 이제 반을 분리시킬 거야. 아예. 오늘은 첫날이야. 시험 범위를 물어보려고 같이 모이라 한 거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서로 분리가 된다. 종범이처럼 이제 다 찢어지니까 수업을. 그래서 각각 다르게 수업을 할게요. 한 명당이요? 응, 한 명당 다르게 해야 돼. 근데 너희는 두 개가 같은 출판사랑 같이 하지만 곧 너희들도 한번 분리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학교 학생들이 이 선생님에 비해서 내가 다 쪼개야 돼 지금. 박준영이랑 저 같은 학교. 그렇지. 준영이 너희들만 같아. 나머지는 다 달라. 그래서 다 쪼개야 돼. 그래서 잘하면 중3을 4개의 반으로 쪼개. 지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어쨌든 지금 3개는 확실하고. 쌤 고등반 내는 거 강의실 몇 개예요? 가는 거 강의실 3개. 3개고 상담실 하나 총 4개. 상담실 강의실 하니까 어쨌든 3개. 3개 크게 안 했어. 일부러. 3개 정도면 딱 좋아. 그 정도만. 너희들만 딱 수업할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변신은 그제서야 그 손님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길게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다. 이튿날 변부자는 받은 돈 10만 냥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주려 하고 했다. 그러나 허생은 끝내 받지 않았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굳이 100만 냥을 다 버리고 10만 냥을 받겠어? 정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그대에게 의탁하고 밥을 먹겠으니 자주 와서 나를 좀 돌봐주시오. 그저 식구 수만큼 양식과 옷을 대어주면 그만이요. 그 이상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질없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자, 그러면 거기 보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부터 시작해서 금방 이거 4줄 있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요 네 줄을 왼쪽에 묶읍시다. 그러면 뭐야? 가난함을 만족하니까 사자성어 뭐가 떠오르니? 아까 배웠죠? 안분지족, 안빈낙도. 안분지족과 안빈낙도는 가난함을 만족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실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좀 수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줄을 다 치고 다음 중 이와 똑같은 사상을 가진 시조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조 문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어렵게 된 학교의 특징이야. 그러면 똑같이 후성제를 허생제를 배워도 시조와 연관해서 내버리면 문제가 좀 어려워져.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야 되겠죠. 언제 합니까? 중3에서는 잘 내진 않겠지만 어차피 이 문제, 여러분들 제가 주는 문제나 이 문제 다 나와요. 뒤에. 그때 문제 풀 때 시조설명 같이 설명해 줄게요.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거야.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안 돼요. 아무리 중3이 났다 하더라도. 물론 좀 쉽게 되는 학교들은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약간 수준 높은 학교들은 시조와 연관지어 낸다는 사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저 이번에 쉽게 된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만 알아도 보겠습니다. 변씨가 변부자가 가진 말로 허생을 설득하려 보였으나 허생은 끝내 듣지 않았다. 변부자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가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언제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가면 금방 좋지 않는 기색을 보였다. 자, 안분지족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어째서 어째서 나에게 재앙을 떠안기라는 것이요? 재앙 동그라미. 자, 그럼 재앙은 뭐가 재앙이라는 거야? 돈이죠. 자, 재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죠. 재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재앙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돈을 재앙으로 보고. 그러자 변부자가 술병을 들고 가는 날이면 더욱 반가워하며 서로 잔을 주고받으며 취하도록 마셨다. 몇 해를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두 사람의 정은 날로 두터워갔다. 어느 날 변부자가 내내 궁금해했던 것을 조용히 물었다. 5해 동안 어떻게 100만 양을 벌었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오.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적고, 자 거기 줄칩니다. 외국과 무역이 적고 줄칩니다. 해외 무역 취약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무역 취약. 아마 거기 쓸 자리가 없죠. 그 위에다 쓰세요. 외국과 무역의 조건은 해외 무역 취약. 그리고 수레가 나란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 줄칩니다. 수레가 나란을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건 수레는 유통을 담당해. 그래서 뭐냐면 국내 유통의 취약. 국내 유통의 취약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물건을 수거할 데가 없다는 거야. 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요, 해외 무역과 국내 유통 문제를 취약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까닭에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 나고 한 자리에 소비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한 자리, 즉 어떤 지방에서 나면 지방에서만 밖에 못 먹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생선을 내려서 못 먹어. 왜? 생선을 들고 올 수레가 없는 거야. 그리고 상주에 꽃감이 있는 꽃감을 먹을 수가 없어. 다른 지역은 수레가 없어서. 그 얘기죠 지금. 천냥은 적은 돈이니 그 돈으로 한 가지 물건을 몽땅 사들여 독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것을 100냥씩 열로 쪼개면 10가지 물건을 골고루 살 수는 있어. 다리가 적으면 그만큼 돈을 불리기 쉬우니 한 가지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어? 이게 바로 장사치들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장사치들은 조금은 이익을 남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만냥을 가진다면 수레째로 몽땅 살 수 있고, 배에 실린 물건이면 배째로 몽땅 살 수 있고, 한거울에 가득 찬 물건이면 온 고울을 통틀어 살 수 있지. 마치 그물로 한꺼번에 끌어 모으듯이 나라 안의 물건을 몽땅 사들일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해 버린다면 바로 매점 매석에 대한 얘기네. 그 물건이 돈이 나면서 장사치들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겠지. 그렇게 되면 천정부지로 뛰는 게지. 그러니까 만냥을 가지고 100만냥을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이것은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지. 자, 만약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이면 이 방법을 쓴다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요. 이 방법이 뭔데? 이 방법 좋습니다. 이 방법이 뭔데? 매점 매석이잖아. 매점 매석이잖아. 만냥을 가지고 수레차 다 사버리는 거. 그러면 백성들은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매점 매석은 이걸 나라에서 왜 큰일 난다는 거야. 자, 변부장은 그 다음에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만냥을 선뜻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허생은 대답했다. 그거야. 자, 거기에 줄쳐있던 줄 좀 쳐보자.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어? 줄침이. 자, 밑에 뭐라 적혀있니? 운명론적 세계관이에요. 즉 아니 네가 만냥 빌려줬는지 난 몰랐어. 그냥 내 운명에 맡긴 거야. 이거야. 그럼 이 허생도 운명론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거야. 내 짐작으로 내 재주가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를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그대가 내가 만냥을 내어준 것도 내가 그 돈을 받아 100만냥을 번 것도 결국 하늘의 뜻이 달린 것이 아니겠어. 그러니 내 말을 들어준 그대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더욱더 큰 부자가 되라는 하늘의 뜻이지. 만약 내가 이 일을 사설히 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찌 알겠어. 자, 이것도 쉬운 부분이야.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여기까지 하자. 왜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원 대장이 등장합니다. 실전. 요거는 역사 얘기를 같이 좀 병행해야 돼. 이제 조금 어려워서 내용에 영어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